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쇄신을 하겠다, 먼저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직접 안 합니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것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고 담화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번 총선 참패가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가벼운 일입니까? 참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바뀌기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의 이동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 국무총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서들이 망친 겁니까?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제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패널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던데 참 암담하더군요. 대통령 윤석열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생참치 참 맛있게 보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힘차게. 올해 마지막 참치입니다. 참치는 쿼터가 있어서 잡는 게 한정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생참치, 제가 4월 11일 축배를 들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정어리몰에 부탁했는데 마침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주문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주문해서 34,875원 875원 참 이번에 저 875원 되게 완전히 그냥 875 해야 되는데. 예. 쪼사루스 조형래님 또 10만원이나 슈퍼챗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정어리원 가족 여러분, 어제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구독자 증가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어리원 가족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조영래님 우리 일렬에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목포 어매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장님, 지금 기분 잘 압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허탈해하고 있지만 넘침보다는 조금은 덜 채워짐이 명분이 있을 겁니다. 개헌도 분명 동조자가 있을 거고 특검도 저들 중에는 찬성자가 있을 겁니다. 저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엔 그런 전략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어제 결과 참 압승인데 왜 좀 아쉬운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만약에 200석이 넘고 우리가 환호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어제 많이 생각했지요. 그 생각 우리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사자처럼 용맹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한번 우리 정어리원들이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심판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선거 기간에 좀 신경 쓰이고 또 이게 선거법에 뭐 걸릴 수도 있다 이래서 착용하는데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이니까 더 자신 있게 이채 양명주 리본 차고 푸른 물결 넘실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제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신인규 위원장님하고는 소감을 들어봤어요. 네. 선거 결과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매섭고 무섭다, 놀란다, 소름 끼친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요. 민심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대단히 묘하다,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출구조사에서는 200석 범야권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200석은 좀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절묘하게 좀 맞춰주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엄청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본질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더라고요. 이 기저에 깔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정권 심판의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만 몰랐냐?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를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뜻을 정말 뭐랄까요? 무겁고 준엄하게 받드는 그 숙제가 민주당 앞에 놓였구나. 그것 또한 대단히 무거운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과 한동훈만 몰랐다. 이제는 알았을까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겠다. 국무총리 참모들 다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직 수리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그걸 지켜볼 일입니다만 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비서실장이 밝히더군요. 들어볼까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왜 본인이 안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오늘 신문에는 안 실었는데 인터넷판에 56글자 사과문 이렇게 했어요. 글자 수를 셌더라고요. 이거를 56글자라고 왜 셌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52분. 다 기가 질렸다 그래야 되나요? 50분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일장 훈시를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옛날에 2000년대 후반쯤에 그 태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간인가 얼마 더 길게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훈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정권을 잡으면 저러는갑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거 보면서. 아니,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달랑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이름을 자기 입장을 대신 전하게 만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늘 보수신 분들이 차마 그걸 다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글쎄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런 투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애청자님들 사실 좀 마음이 많이 허탈해하고 그러셔서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0석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라고 하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제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 통해서 하는 걸 보고 괜한 기대를 했다. 그냥 200석 넘는 게 나았을 텐데 신인기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뭐 저는 사실 어제 그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범야권의 200석이라고 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수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비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가 3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범야권의 200석이 안전장치로라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어서 저는 의석수가 조금 모자란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어제 그 총선 결과도 지도를 보시면요. 동과 서가 파랑과 빨강으로 완전히 양분돼서 물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보시면은 동쪽은 빨강, 서쪽은 파랑. 또 충북도 그렇습니다. 딱 양분돼서 색깔이 갈라졌는데 지난번에도 선거 내내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외쳤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채양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도 백이냐 파우치냐 또 이태원 참사도 참사냐 사고냐 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오는 이런 마이너스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총선의 엄중한 응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고개를 숙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 109석이 되는 그 의석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국민을 가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매우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게요. 김성환 평론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후임 인사들 이렇게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의 김한길, 이동관이 거론된다. 또 정무장관을 새로 만들어서 정무장관에 장제원,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예. 원래 조선일보가 인사특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인사안을 아예 받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후임 총리 물망에 누가 올랐다 그러면 인사검증 들어갔으면 조선일보가 오늘 먼저 썼을 거예요. 조선일보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걸 두고 아침에도 이걸 저희도 분석을 막 하느라고 했는데 가장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만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인터뷰한 신문이 조선일보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번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아프게 많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김대중 전 주필은 뭐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런 거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선일보에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추론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추론한 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보기에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다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 중앙일보는 심지어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김한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공감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망에 오른다고 얘기 나오는 사람이 다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망에 지금 하마평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 하마평의 기사를 안 썼어요. 이걸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무슨 통합의 의미나 지금 대통령이 어떤 변화, 쇄신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또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도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 신인기 위원장님한테 와서 수석이나 뭐 좀 비서실장 맡아주십시오 하면 갈 생각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시면 제가 그 다음 그 정권에는 반드시 수석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무슨 자리를 줘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왜냐하면 저는 총사퇴 뭐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한 충정일까 아니면 자신의 앞길을 생각했을까, 저는 후자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정부는 이미 중간 성적표라고 하지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수당이 안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에 기자회견 안 하고 패싱하고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할 때 했던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모고 수석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역사에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 정부에 몸담았다는 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대통령실 출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사진 싣지 않았어요. 대통령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배제했습니다. 왜?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으니까요. 누가 더 잘할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 모를까요? 대통령한테 보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입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금 참모진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총선에 출마한다 어쩐다 해서 대통령실에 스태프들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차기 총리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검찰,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고요. 하나는 MB 정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좀 보수입니다. 저는 보수로 인정은 안 하지만 그쪽 MB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하마평들 보면요, 이동관, 신지호 다 이분들 다 MB 쪽 사람들이고, 또 장제원 MB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차기 총리에는 이재호 전 장관 오시면 딱 완성이 되는 그림이어서, MB 쪽 사람에서는 이재호 내지는 뭐 이재호 장관님은 정무적 감각이 좀 있으시니까 아마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 출신 검사장 중에 그냥 말 잘 듣는, 그 퇴직 이후에 뭐 신문만 잘 보시는 분 계시면 그런 분 갖다가 아마 총리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마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댓글방에는 추천이 많이 올라오네요. 장수진님, 천공 국무총리였대요. 피터리님, 황상무 총리. 백용기님, 천수도 한 자리 줘야지. 천수. 이 JDID님이 이천수 비서실장. 해피투게더님, 총리 김건희, 경제부총리 최은순. 보스형님 TV, 누가 국물총리 하려고 하겠어요? 건데기 없는 국물총리. 정음님, 장해찬 시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장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서 대통령실 앞에 멍석을 깔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석고대죄해야죠.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거 다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대통령실로 빠꾸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민주당으로 와서 이재명 대표 만나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와서 만나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이재명 대표 비위도 좋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만나자고 그래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또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충정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야당이랑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안철수 당선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건강한 당정관계,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민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적인 네. 당정관계로 돌아오면 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해단식에서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대통령은 당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저한테 좀 불만이 많으세요. 이복현님, 백앵커님 가르쳐주지 마세요. 임몽님, 앵커님 갱고, 조언 금지. 박수진님, 자꾸 그렇게 무의식 중에 의견을 내시면 지켜보는 사람 지칩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겁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만나야 되는데 글쎄 이번에도 안 만날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사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안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범야권 192석 하는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도 한 180석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왜냐하면 200석은 못 미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구도가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은 지금 현재와 이 총선 이후의 상황이 크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때는 국민의힘, 그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으로서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국정쇄신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준엄한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한다. 지금 줄줄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죠. 그 부분 또 거부하면 엄청난 역풍에 맞을 겁니다. 총선에서는 탄핵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는 못 이뤘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도 오늘 안철수 당선인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혼자만의 의견일까요? 아마 지금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여당에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공천이 문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선거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실권이 사라졌거든요.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여당 의원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부터 바뀌어야 그게 정치적으로 살 길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만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200석 됐으면 저거 바로 탄핵인데, 근데 200석이 안 됐다.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당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사람들로 다 차여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성환 평론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부터 차기 당대표군에 오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찐윤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의원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참모라고 불렸던 인물들도 일부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려고 덤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차기 당대표, 당의 리더십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계속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는 이제 오늘 전해진 얘기로 보면은 계속 할 생각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 생각도 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했다 그래요. 일단은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빠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빠졌다가 당대표로 바로 갈 것인지 대선으로 갈 것인지가 아직 갈림길인데 일단은 대선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국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등살을 견디지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 국민의힘은 계속 시끄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내 정리도 잘 안 되고 대통령이 완전히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입장에서 전 이분이 가장 위험한 지도자 유형이라고 보는 이유가요. 저는 공사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인 지도자는 저 공적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못 보여주고 오셨어요. 사감애들 이끌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전 지금도 뭐 어제까지 사사롭던 분이 오늘부터 공적으로 바뀌기는 너무 어렵다.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성을 보니까 편한 자리는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자리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명품백 관련해서 KBS 단독 인터뷰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하고 하는 일문일답은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전 좋아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근데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만난 사람이 이제 와서 또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인 범죄자와는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또 만나겠다? 이런 유연함을 저는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전 윤석열 대통령 1년 넘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총선이 끝났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2026년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딱 1년입니다. 그거 결집해서 이번에 겨우 100석 넘겼는데 또다시 권력이 분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 1년이라서 1년 안에 안 바뀔 것이고, 안 바뀐다 그러면은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단풍 대선이나 썰매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썰매 대선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그 순서를 좀 우리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다음 주 초에 뭔가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총리 교체하고 장관도 한 4-5개 정도 자리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정무 홍보 라인을 일부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잖아요. 총리를 야권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하느냐 안 임명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이 국면을 좀 전환하는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바로 김건희 특검 다시 재발의할 거거든요. 그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선제 조치로 거론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제2부속실 신설하는 거하고 특별감찰관 받는 문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신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통령실 조직 개편하면서 제2부속실을 받아들이고,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계속 해왔던 입장이니까 국회가 합의해서 올리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정의 방향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부부한테 오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방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껴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우리가 좀 표현을 고상하게 해서 정권 심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라. 그래서 뭐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거든 일하지 말라고. 뭐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니 제발 거듭나지 말라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200석이 됐으면 착착착착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 차제에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지금 대통령 한번 돼버리면 저렇게 완전히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사면도 그냥 지 마음에 들면 사면시키고 아무나 해버리고 뭐 이런 것도 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걸 고치자.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그거 명분 삼아서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게 좀 생각이 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에 새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주저할 것이고 당장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입안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을까요? 자, 저기에서 주목할 발언이 몇 년 남았죠? 3년. 확실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도 좀 도발적인 발언인데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남았냐? 확실하냐?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죠. 저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파하시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내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중 하나가 권력의 어쨌든 분산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개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의 변화가 먼저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언급한 것이지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탄핵은 아니라도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장현미 변호사님. 그리고 해석이 긴데 그 방송에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가 계셨다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3년 확실해요? 임기 3년 남은 거 맞습니까? 되묻잖아요. 딱 즉각적으로 들은 인상은 탄핵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후폭풍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죠. 아예 끝까지 아니고라고 또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서 임기 단축, 권력 분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해설은 길지만 아마 그 당시에 진위는 탄핵을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 상황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대단히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졌을 때도 아무런 쇄신이 없었다는 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만 한 군데 선거가 있었던 거고 지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완패한 거예요. 참패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워낙에 출구조사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마치 좋았던 것처럼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거 착시 효과예요. 그냥 사실상 정치적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사망 상태를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흠칫 놀라기는 하지만 영 어색한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탄핵은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200석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그 엄중함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 대단히 역풍 맞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 받아야 될 거예요. 동일한 잣대로 치외법권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3석을 했죠. 개혁신당이 지역구 한석 포함해 3석인데 지금 태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까 범야권을 189로 보느냐 192로 보느냐가 또 견해가 갈리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과 모호성은 아마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더 열어놓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먼저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모르고 팔았거든요.
저 죄송하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사과하고 윤석열 정권 저는 끝장내기 위해서 제 모든 정치 여생을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계곡인 걸 알고 팔았잖아요. 고의범과 과실범 다르거든요. 그럼 알고 팔았는데 저는 과실인데도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사과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먼저 전 이걸 확인을 하고 싶고요. 국민을 속인 거에 대한 저는 사과.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은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속이고 팔았던 많은 유권자들을 기망한 부분, 특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소근 상대형 특검은 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정쟁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쟁인지에 대해서 논증을 좀 하셔야 된다. 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오히려 이 개혁신당의 이 메시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다 전 국민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용기를 내서 전 오히려 개헌을 역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할 테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 이뤄왔던 개헌에서 묵은 과제들 있거든요. 욕심내지 말고 한 2-3가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보겠다. 요거까지만 하고 내려가겠다라고 그냥 개헌 대통령을 해서 내려간다면 전 국민들께서 그 1년은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검찰 독재 정치,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부 검찰 하나의 정치를 끝내고 이 MB의 기회주의식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전 이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왜 조언을 자꾸 하고 있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뒷얘기, 개헌 얘기는 여기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헌 얘기가 나와서 임기 단축의 하나의 수단으로 탄핵 대신에 그 탄핵의 대안으로서의 개헌 얘기가 아니고 국면 전환 카드로서의 대안으로서의 개헌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레임덕이나 이런 것들 일정 부분 늦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기도 하면서도 그 개헌 정국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정동력으로 역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는데 범야가 189냐 190이냐. 이거 자꾸 보수신문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걸 저희가 아침에 발견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준석 그 대표를 인터뷰를 해서 그 지면에다가 크게 살리고요.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을 그 옆에 조그맣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는 김재섭 당선인을 인터뷰를 크게 실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옆에다가 실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왜 이준석 대표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바닥을 기사를 썼을까? 이게 바로 189냐 190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국회 지금 이제 한 8석만 모으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1석 모으는 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그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요. 200석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조선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을 먼저 달려가가지고 향후에 뭔가 국정을 흔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준석을 먼저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했어요. 갑자기 들고. 그리고 그 개헌카드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국정농단이 막 시작될 때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 가가지고 갑자기 개헌카드 훅 하고 던졌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 장면하고 이렇게 겹치는 측면이 있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에서 2021년도 6월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요. 조선일보가 이준석 대표를 일면에 띄웁니다. 그 자전거 타는 모습부터 해서 띄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대선 승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말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이에요. 아니 이낙연 대표 어디 갔습니까? 그 합당 파트너 어디 갔습니까 지금? 11일 만에 결렬됐는데 지금 다 국민들이 그 얘기 안 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스타로 또 키워주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뭐 개인의 선거 기량이나 여러 가지 선거 기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인정합니다. 근데 선거 기술만 가지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대한민국을 거쳐간 수많은 선거 기술자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라 좋게 안 만들었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를 더 공학적으로
더 정치를 망쳐왔거든요. 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정치를 더 망치는 길로 갈 것이냐, 정치를 더 좋게 만들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조선일보 권력만 준다 그러면 손 잡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 뭐 탄핵에 대해서든 개헌에 대해서든 향후 권력 운용에 있어서의 본인의 입장 말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전 그걸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사고 방식으로 볼 때, 그리고 판을 읽는 능력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를 품 안을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앞으로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품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벌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차기 총리로 홍준표 시장을 띄우고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손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전 이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거든요. 전 그렇게 정치하는 거 보수 정치답지 않고요. 또 한 번 양두구육 이번 3번째 들어간다. 근데 한 번 팔아서 잘못 샀으면은 양심이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2번, 3번을 판다?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진 않다. 그리고 저부터도 그 양두구육이 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앞서서 막을 것이다. 저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윤석열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아름다움님, 윤석열이 바뀐다는 건 백앵커님이 태극기 부대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 뭐 가실 수는 있겠지만 가실 일이 없죠. 예. 지금 뭐 아까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좀 봐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게 내 마지막 살 길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정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석고되지 않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어려울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러면 먼저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널리고 널렸잖아요. 이창용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하자고 하는데 조국 신당 참 잘해요. 당선돼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검찰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성. 검찰 김건희 즉각 소환하라 였습니다. 조국 신당이 이번에 큰 지지를 받은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첫 번째 행보란 말이에요. 장윤배 변호사. 네. 확실하고 선명하고 이런 모습이 이번에 승리의 비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강령을 유권자들이 내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슬로건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었고요. 김건희 여사를 법정으로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화답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당연하지만 묻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분출하니까요. 김건희 여사 언제 부를 거냐. 이
중에도 이 선거 와중에도 극단적인 정치 행태 보이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공격하니까 조국 대표가 22억을 주가 조작으로 수입으로 얻는 게 더 극단적이다 이러거든요. 이거 수사 당연하지만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원론적인 입장 같지만 총선 전후에 주는 의미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방어할 여건의 세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른다고 하는 부분들, 부를 수 있고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가 닿을까요? 지금 이원석 총장과 대통령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죠. 검찰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조직 논리가 더 우선하거든요.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돼 있지만 검찰은 어쨌든 영속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응원, 국민의 마음 얻고 있나요? 지금의 현재 검찰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엄호하기 바쁘고 야당한테는 하염없이 강한 칼끝을 겨누면서 본인들한테는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하는 모습을 생중계되다시피 국민들이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는 겁니다. 그 요구를 검찰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어때요? 검찰 신인기 위원장님 네. 이번에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분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여당 분화보다 검찰 분화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에게 각자에게 줄을 댔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찰의 상징적인 사람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검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견한 예로 지난 2월 달에도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다가 마찰이 있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사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놓고 특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기존의 검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 들어와서 수사를 시작하면요. 인지수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비호했던 뭐 누군가는 텔레그램을 하든 누군가는 뭐 카톡을 한다 그러면 다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무유기로 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특검을 견제하면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니 뭐가 안 떳떳하길래 투표조차도 숨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투표도 국민들도 떳떳하게 다 얼굴 열고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가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숨어서 몰래 도둑투표를 하죠? 이것부터가 저는 지금 수사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디까지 숨겠습니까?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디 망명할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사는 한은 저는 이거 수사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수사받고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는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잘못하든지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 KBS랑 이렇게 대담을 할 때 그때가 찬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없잖아요. 박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자면 김성환 평론가. 좀 봐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지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줬느냐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사실 민주당이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당한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가 났던 거는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당대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뭐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 180명 두고 뭐합니까? 한 100명쯤 몰려가가지고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래야지. 저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책임있게 책임져야 되는 이제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그런 무게감 때문에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그런 거에서 확 구멍을 뚫고 나가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검찰을 지금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이미. 그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들도 아마 지금 자괴감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치검찰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보조를 맞춰가면서 수사도 자기 멋대로 하고 또 수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진짜 특수부 해체해버리든가 뭔가 다른 수를 내지 않고는 아예 기소청을 만드든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그거 하나만은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혁신당이 그 맨 앞에 서가지고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하면 민주당이 같이 맨 앞에는 못 서더라도 같이 따라가주면서 같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 특수부검찰 행태 요것만큼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종섭 대사 사건 때 뭐 전 장관이죠.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 가지고 수사 6개월 덜렁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면서 거의 무슨 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안 내고 있고 소환조차 안 하고 그냥 묻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특수검찰이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모두가 저는 한마음으로 꾸짖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참 궁금한 게 있죠. 김건희 지금 뭐 할까? 어디 있을까? 아주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119일인가? 뭐 안 보인 지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한겨레가 만평을 재밌는 거를 한 번 실었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만평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잘들 보셔요. 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대파 옆에 누군가 누워 있는데 옆에 트렁크 딱 쌓아놓고 순방 가자. 조그마한 파우치도 있네요. 그 조선일보 파우치도 보셨나 있고. 조선일보? 신문이 하나 있었어. 총선 승리 그 신문을 아니, 보셨나요? 대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대파를 당해서 네, 쓰러져 있는 사람 붙들고 순방 가자. 야, 이때만 기다렸는데 뭐 하고 있어. 외국에 명품샵도 많고 하니까 또 예. 가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려고 카톡을 보잖아요. 디올 문자가 자주 와요. 네? 디올.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장 먼저 만나는 최신 아이템 뭐 무엇을 완성하는 액세서리 이렇게 막 오는데 이거 왜 나한테 오지 그랬더니 옛날에 디올백 나왔을 때 그걸 공부하려고 디올을 이렇게 한번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그게 저희가 채널이 열렸나 봐요. 맞춤형 광고를 막 하니까. 예.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기괴하죠. 기괴하죠. 영부인이 아니 아마 부산에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행사를 지난해인가는 차관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급인 이 분이 갈 행사도 아니었던 데다가 더 우스꽝스러운 건 사실 그 부산에 사전 투표를 한 곳이 대파 이 생식지로 대단히 유명한 데라는 거 아닙니까? 예. 파를 키우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전 만평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순방. 그리고 또 그럴싸한 거는요. 외신들이 지금 한국의 총선 상황을 보도할 때요. 완전히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 참패당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로이터 통신에선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정을 하는 데서는 더 이상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외치 그리고 외교에만 매진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굉장히 큰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 본인이 뭘 하더라도 야당의 어떤 입김하에서도 그리고 여당도 이미 대통령을 엄호하는 부대로서의 성격 끝났기 때문에 국정 운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밖으로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동인이 내적으로는 사실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4월 11일 날 원래는 4월 10일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산 내가지고 예. 올려야 되는 이 재정 최종 보고서 87조인가 빵꾸가 났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펑크가 난다는 거는요. 아니 국정 운영을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귀라도 담아 들어야 되는데
누구 얘기만 듣는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천공 얘기 듣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국정 운영 해왔으니까요. 그 부분 이런 만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월에 독일 국빈 방문 예정돼 있다가 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부부 동반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나 아니면 동행을 못하는 국빈 방문을 못할 것 같으니 그래서 독일 국빈 방문을 나흘 전에 그것도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만평이 안 나오고 백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관심은 그냥 국빈 방문하고 해외 순방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거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총선 결과를 외신들도 아주 관심 있게 그 보도를 하더군요. 몇 개 외신 보도 한번 좀 소개한 걸 보여주실까요? 외신 AP통신. 결과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고 외교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후퇴시키고 진보 진영의 강화된 정치 공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남은 임기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로이터도 있죠. 로이터 통신은 한국 총선에서 진보 야당들이 압승을 거둬 윤 대통령과 여당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뭐 저런 분석들 다 외신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제 레임덕은 뭐 보나마나고요. 본인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데 국민들이 당장에 너 내려와라고 하는 것이 200석이었다고 한다면 190 이상을 준 것은 이만큼 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서 잘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행한 거죠. 그 틈이 뭡니까? 바로 저는 그 틈이 김건희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니 수사를 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은 선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법은 엄정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민간인한테 명품백을 받아 챙기는 것 이미 증거도 다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봐버렸는데 그걸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봐주세요. 그걸 국민이 어떻게 봐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조차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죄를 짓지를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법을 두려워하고 살았었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법 위에 윤석열처럼 법 위에 김건희로 살아가지고 법 위반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서 이런 지금 사태까지 초래했는지가 저는 좀 본인들이 먼저 좀 성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좀 잔고 조작을 해가지고 실형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보통 사람들만 돼도 잔고 증명이라는 범죄, 저도 변호사 하고 있지만은 잘 못 보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렇게 간 큰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을 죄들을 지어놓고 수사는 또 받기 무섭고, 그 국민 앞에 나서기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배우자의 이런 비리 사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누구보다 정의롭게 내지는 더 과도한 수사해가지고 오히려 비판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은 누구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유일하게 사는 길은 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세한 그 사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으로 가는 길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파국을 막는 길이고요. 가정법원은 참고로 양재동에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거 특검이 양평 공동 개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해야 돼요. 굉장히 큰 범죄 사실이 다 많습니다.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장모 범죄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손댈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은,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그거 하나만은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그 태도를 보면요, 우리 스톡홀름 증후군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안 받으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지금 이것을 용서를 못하냐. 그 전에 대통령 윤석열이 보여줬던 엄정한 추상 같은 막 이런 처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해놓고, 너는 그렇게 사람을 도륙을 내놓고, 와이프가 그렇게 한 것은 봐달라고? 그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님, 뇌물하고 선물 받을 때만 박절하지 못하고 국민의 아프면은 냉담. 지하에서 수해로 죽었는데 구경꾼처럼 행동하는 거 보세요. 박절. 에고, 박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박절한 인간입니다. 이시호님, 도올 김용옥, 디올 김명신. 느닷없이 현수님은 웬 우유 빛깔 장윤미. 부끄럽네요. 팬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우유 빛깔은 사실 아닙니다. 네. 자, 저기 아까 누구세요? 현수님. 네, 우유 빛깔 맞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 잠깐 소개하고 입으로 넘어가죠. 양쯔비님, 테리우스님 10만 원이나 보내셨고, 정현님, CSL님, 쪼사루스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슈퍼챗으로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에는 또 구독자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보시면서 구독 안 한 분 안 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한동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윤석열 그렇게 몰랐습니까? 한동훈은 몰랐나요? 그런데 그냥 끝나니까 또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하이에나 같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얘기하지 말고 참치 보고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치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주말에 힘내십시오. 제가 이창명주 배지 찾는데 이게 머플러가 가벼워서 자꾸 뒤집어진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잘 보이시죠? 예, 이제 이창명주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할 때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 이게 이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조국신당이 그랬는데 한동훈은 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한 뒤에 기자들이 그럼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실까요? JTBC 강의원님 공공선 위에서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이 뭐예요? 정치하겠다는 거였나요?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 4월 10일 이후에는 내 인생 꼬일 것 같다고. 그 말대로 한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자기 보기 싫으면 총선에서 민주당 찍고 자기 계속 보고 싶으면 국민의힘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표 던지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에요. 그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본인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라 걱정 제대로 했습니까? 나라 걱정 제대로 못했다라고 유권자들이 심판한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사과가 먼저 나라 걱정하면서 약간 후회를 도모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라 걱정한 게 아니라 격정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죠. 저는 나라 걱정할 자격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만 하시고 정치는 안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한동훈 위원장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그 이상한 소리를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에너지를 나쁘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더 쌓이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라면은 뉴스에서 사라지는 것이 정답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근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원래는요, 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은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변의 참모나 옆에서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대선 얘기를 꺼내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런 얘기 꺼내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일단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야당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건데, 특히 조국 대표가 가만 안 두잖아요, 지금. 휴대폰도 안 풀어줬으니까. 휴대폰 안 풀어주고 당분간 해외에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선 가기 전에 어디 들렀다 갈 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졌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 서로 이제 야, 너 때문에 진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깜도 안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홍준표 시장도 이거 그래픽밖에 없어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얘기했던데, 예. 홍준표 시장도 좀 그러더라고요. 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시장실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깜도 안 되는 놈에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녹취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일단 글을 올린 것만 보면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야당을 깜도 안 되는 한교안이 들어와서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깜도 안 되는 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다 막 이렇게 칼을 꽂고 그러는 거는 보기에는 좀 거시기해요, 김성환 평론가. 네, 저건데요. 깜도 안 되는 표현 있잖아요. 네. 저 홍준표 시장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만 깜이 되는. 네. 계속 김기현 대표도요. 지금 저렇게 다선 중진 의원인데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사실상 깜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깜도 안 되는 누구, 깜도 안 되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사람 난 한동훈 싫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제도 제가 당근에 나도 안 팔릴 것 같다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거잖아요. 일정하게 회복기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하지만
정치를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그래요. 그 안에 정치를 지금 자기가 중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를 맡깁니까? 윤 대통령 뭐 술 안 마시는 윤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듯이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훈련받은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성향상 기질만 좀 다를 뿐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세상을 계속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선악 구분으로 선과 악만 있을 뿐이고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니 세상에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하려고 하니 그걸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받아줄 거냐, 보수 지지자들이 그를 용인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당분간은 하여튼 그 책임에서 일정하게 윤 대통령이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볼 거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굉장히 저 선민사상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전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도 깜이 안 된다고 보면요, 일반 유권자들 어떻게 인식할지가 정말 소름 돋게 정말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 번만 이런 표현을 빌려서 설명드리자면은, 홍준표 시장님이 깜 안 된다고 지금 표현한 게 뭐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깜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 경선에서 깜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신 분이 홍준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본인 거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검사 출신인데 홍준표 시장도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졌으면 더 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제가 좀 받아들일 텐데, 양선철님, 나라 걱정? 네 걱정이나 하세요. 신채균님, 한초딩아, 네 걱정이나 해. 매일 새롭게님, 나라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한동훈 씨. 예,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김연옥님, 동훈아, 백운기 정치 1번지 보고 인생을 배워라. 구독은 꼭 해야죠. 구독은 꼭 해야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인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는데 심평 변호사도 또 한동훈 까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과도한 욕심이 결국 이 선거를 망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 독점력이 좀 지나치죠. 계속해서 그 원톱을 고집하고 그 당내에서 비판은 또 나왔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그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무 완전 원톱 체제는 어딘가 그는 이 좀 어색하고 너무나 취약한 것이었죠.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그 대권 행보, 그 하나의 그 예행 연습, 이런 식으로 삼아온 것은 그분의 이 여러 가지 언행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 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쉴드 치려고 한동훈 까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확 드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그 대통령실의 생각, 대통령의 인식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거든요.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거예요. 정면으로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 부부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겨누고 쓴 칼럼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지금 선거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도 위험 요인이다. 추측하건대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을 잘못해줬다는 것이다.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에게 두 사람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 입장 발표로 노출됐지만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의 부상이 윤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 당장 한 위원장 후임을 뽑는 당대표 선거가 두 사람 충돌과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차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 눈높이 발언한 거 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해가지고 팍 하고 불 붙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 주필이면 정보를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권 인사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이 자꾸 뜨는 걸 윤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자꾸 눈에 거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금 후보들도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생 토론회를 24번씩 막 전국을 누비면서 하고 그랬던 이유가 한동훈이 선거를 이겨도 그 공을 다 한동훈이 가져갈 것 같고 저도 어쨌든 한동훈이 대권 주자로 가는 게 매우 불편했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할 거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권 내에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의 얘기들과 딱 일치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눈 밖에 나서 눈에 거슬리는데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디 잠깐 사라져야지. 방금 전에 심평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자막에 이준석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정정합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 들으셨고. 근데 신인규 위원장 보시기에 네. 지금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책임이 크죠. 크고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요? 윤석열 책임에서 조금 덜어주려고 한동훈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동훈이 나중에 크게 잘할까 봐 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형법을 배울 때 공범관에 쓰는 용어인데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해서 싹 다 공범으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뭐 형량의 이제 가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정권을 운영했던 운명 공동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이끈 데에는 다 같은 공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참모 탓해가지고 행정관들 60명을 갈아버리고 또 당무가 어려우면은 뭐 당대표 쫓아내고 또 김기현 대표도 쫓아내고 또 비대위원장 시키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남 탓만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울 거는 너무나도 자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오랜 시간 일을 지근거리에서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것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100일 앞두고 선거를 100일 앞두고 자기 무덤인데 왜 거기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 저는 매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아닌가. 그 비밀번호만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요것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처음 이제 국민의힘에 왔을 때 이제 대선 준비하셔야죠. 차차기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최근에 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본인 머릿속은 꽉 지배할 거예요. 뽕을 맞은 거죠, 뭐. 완전히 그렇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원들 동원된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셀카 찍는 재미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 취재했던 기자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부산 대구를 가면 그랬대요. 아이돌급이더래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환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은 시장에 가도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도 그 자리에 나가고 동원된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사를 했다고 막 언중에 걸고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아마 본인은 당대표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저는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지금으로선 유일하거든요. 지금 조기 비대위 체계, 비대위가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이. 그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폭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를 거예요. 본인의 2인자가 된다. 2인자를 허용했던 권력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이요.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증폭할 거고요. 전 조선일보 아까 양상훈 주필 칼럼에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윤석열 안전벨트 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당에서 폭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란표 일어나고 엄호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 구심점에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네. 계속 싸울 거다. 네, 싸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 바뀌라는 얘기를 아까 제목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있어.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흔히들 조선일보든 뭐든 보수신문이 그러잖아요. 민주당을 거기다 껴넣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물타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타고 난 다음에 결국 얘기하는 건 윤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바뀔까? 근데 나는 안전벨트 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안 하는 거예요. 조언을 안 하고 이제는 우린 다 할 말 다 했어. 이제 다 끝났어. 아우 입 아파 죽겠어. 너가 이제 판단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야. 나는 하여튼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나는 그냥 이거 지켜보면서 안전벨트 꽉 묶고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충돌할 거에 대비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음 떠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인을 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그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등 싹 보수 언론이 전부 돌리면은 그때부터는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한국일보 고문이 굉장히 평상시에 보수적인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친 김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준희 고문인데요. 그 끝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원이었던 그다. 비로소 그 쓰디쓴 후과를 받아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나름 보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찐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인 거예요. 이게 이 위험한 경고음을 윤 대통령 부부가 모르면 그냥 이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국민들은 지켜봐 보겠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요거 단계 넘어가면 우리도 아무도 안 말릴 거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한동훈이 그거 하나는 국민들한테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1호 밉상이 될 수 있는가. 참 다양하게 보여줬죠. 이번 총선 끝나고 사라지는 또 한 사람 얘기 잠깐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심상정 의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또 떠나게 되는 분이니까 가급적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심상정 의원 거의 밉상 수준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겹다, 질린다, 왜 저러냐,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저는 정계 은퇴하는 마당에 진보당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의당의 오늘이 있기까지 본인의 공과 있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계 은퇴 기자회견 내용 잠깐 한번 들어보죠. 녹색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동안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정의당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정의당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호 대표 만났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예. 지난번 위성정당 참여할 때 같이 안 한 거, 예. 그거는 정의당이 뼈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찌 보면 정당이라는 게 좀 더 가까워질 필요도 있고 국민들하고 또 하나는 원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하기 시작했다. 그런 걸 하나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들어간 건 전 아쉽다. 들어가서 녹색 정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뭔가의 스피커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심상정 의원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정의당의 기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기반은 사실은 노동이나 시민사회나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기반인데요. 지금 노동계는 진보당 쪽이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민주노총이 진보당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한국노총은 민주당이가 오히려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은 뿌리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졸지에. 그러니까 진보당을 버텨줄 힘 있는 조직이 아예 없어져 버린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대선 때 그동안에는 단일화도 하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야권 단일화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표 가져가 그렇죠.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이었죠. 결정적으로 사람들한테 0.73%라고 하는 걸로 각인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그냥 확 다 접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장미 변호사님 견해는요? 원래 지민비조 전에 원조는 지민비정이었어요. 네. 민주당에서 지역구 뽑는 유권자들이 정의당한테 표를 던져줬었습니다. 그랬죠. 비례. 왜냐하면 원내 입성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취지였죠. 그리고 바람은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겠죠.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뭐 민주당에 이중되다 뭐다 이런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배격하기보다는 뭔가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읽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대선을 완주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갔죠. 민주당 유권자들이 사실 용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정의당으로선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의 찬성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유권자 마음 얻기 힘들죠. 진보당은 민주당을 가교 역할로 3당의 3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결과적으로는 12년 만인가요?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반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정체성도 애매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 정의당의 몰락 그리고 왜 정의당 특히 심상정 의원한테 이런 비난이 쏠렸는가. 물론 뭐 대표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상징적으로 했으니까. 결정적인 것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 그것 때문에 애정에서 이제 증오가 많이 간 건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언젠가부터 정의당 전체보다는 심상정 의원에게서 기름을 봤어요. 기득권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정의당인데 다른 당보다 정의당은 그런 부담이 더 많은 당이죠. 그래서 참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초심을 잃으면 그 뒷모습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삼지대를 꿈꾸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남다르게 보여졌는데요. 저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의원이 지금 4선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의 그게 또 기득권화된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과 성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정의당이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랜 시간 버텨온 것도 저는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삼지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오해하냐면 마치 양당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뭔가 기계적 균형과 기계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답을 내리면 국민들이 올 것이다.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양당이 불만이니까 우리를 지지할 거라는 묘한 착각을 하거든요. 전 그거는 버려야 될 것이다. 제3지대가 갈 길은 기계적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사안마다 국민들의 민심을 쫓는 저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정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게 그동안 행보를 보여온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와 주세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생참치 여러분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많이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슈퍼챗 더 보내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 19,200원 192석 뜻하시는 거죠? 앵커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깐죽이 갈 때는 정어리 TV 아니면 갈 데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 안 웃으세요? 둥이 아버지님 깜빵에서 옥중 출마하려나 보네요. 체스 잘했다 민주당님. 선거는 끝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배공개 앵커 정치 1번지 들으면서 스트레스 풉시다. 세금 내놔라 도둑놈들아. 부자 감세는 왜 해주냐. 예.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 4월 10일 날 발표해야 될 나라 빚 발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거 그날 발표했으면 50석은 날라갔다고. 맞아요. 진짜 너무 방금도 속보가 떴는데 달러가 또 이제 1,370원이네. 1,460원 넘는다고 최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양쯔비님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일보가 이준석 띄워서 망한 국힘으로 들여보낼 거임. 의원 셋 명분 삼아 당대당 합당하면서 윤이랑 화해하는 드라마 찍고 당명 바꾸고 공동 당 대표로 포장해서 지방선거 치르려고 할 거임. 국민들 특히 보수는 2번 속으면 그건 비옵시옷 인정인 것임. 에이 그렇게까지 될까요? 한번 봅시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정어리 TV 출범시키고 그 전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달려왔는데 제 발과 제 입과 제 머리 좀 쉬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라도요. 그리고 제 자신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딱 일주일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 아시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배공기의 정치 1번지 지켜주십시오.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을 김성환 평론가 인사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 배공개 앵커님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도저히 뭐 메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옆에서 진행하시는 거 보면 감탄을 뭐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 감각도 좀 떨어지고요. 진행도 잘 못하고 그럴 텐데 지금 걱정이 나 막 태산인데요. 다음 주 일주일만 잠시 맡아서 조금 재미없고 조금 제가 잘 못하고 미흡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뭐 구독 취소하시거나 갑자기 나가시거나 또 안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와서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5일만 잠깐 맡아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해도 저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뻐근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채양 명주 심판이 가져온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일주일간 쉬고 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